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경제인사이트 정철진입니다. 한 주간의 경제 이슈를 돌아보는 주간 경제인사이트 9월 첫째 주 경제 키워드 지금 만나보시죠. 자, 여러분, 미국에는 이제 법이 있습니다. 번스 톨레프스법도 있고요. 기타 법이 좀 있어서 미국 내를 다니는 뭐 군함이라든가 상선은 미국 내에서 건조해야 된다. 이런 게 있는데, 자, 박사님, 지금 트럼프 대통령이 나서서 자기가 의회에서 법을 안 고치더라도 대통령 명령을 통해서 이거를 바꾸겠다.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이건 결국 우리 땅에서, 우리 조선소에서 미국 군함을 만든다. 이런 이야기거든요. 이게 현실성과 지금 어떻게 지금 급물살을 타고 있는 건가요? 지금 이제 그동안은 이제 아까 말씀드린 저 번스 톨레프스법하고 존스법이라는 존스법. 그 네. 존스법 같은 경우는 미국 내의 그 항구간 화물 운송에서는 미국산 선박을 이제 사용하도록 한 거죠. 이렇게 돼 있었는데 이거를 이제 지금 요 완화하겠다는 법 개정 논의가 진행 중이긴 한데 상당히 시간이 걸려요. 법을 개정한다는 것 자체가. 네. 근데 그동안 트럼프 대통령의 스타일로 봐서 이거는 그런 이제 법 개정을 기다리기보다는 먼저 행정명령을 내리겠죠. 그러니까 본인이 하겠다는 거죠. 그렇죠. 네, 근데 트럼프가. 이게 연준 이사장을 바꾼다든지 아니면 아까 뭐 관세 얘기 이런 거에 비해서는 저항이 상당히 적습니다. 이거는. 미국 내에서도. 그리고 아마 제 생각에는 이거는 그냥 행정명령으로 가볍게 통과되지 않을까. 지금 이거는 그렇게 저항이 또 강한 것도 아니기 때문에 예. 아마 충분히 그렇게 될 것 같고요. 또 이렇게 이제 서두를 만한 이유도 또 미국 입장에서는 분명히 있는 거니까요. 예. 박사님, 조금 더 구체적으로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우리나라 땅에 있는 우리 조선소에서 미국의 군함을 만들어서 이제 뭐 납품한다 이런 건데 어떤 방식들을 좀 생각해 볼 수 있겠습니까? 일단은 이제 뭐 여러 가지 방식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나라에서 뭐 전체 뭐 군함을 건조하는 방법도 있고 아니면 빈 껍데기를 만들어서 미국 가서 조립하는 방법이 있고 한데 이제 현실적으로 그것까지는 어렵고요. 제가 보기에는 단순한 부품 수출이 아니라 부품을 모듈화하는 거죠. 몇몇 부품을 묶어서 하나의 모듈로 만들어서 미국에 가서 미국 조선소에서 조립하는 형태가 될 가능성이 가장 높습니다. 뭐 레고 같은 블록처럼 그렇죠. 장난감처럼. 그리고 이제 블록 모듈화라고 하죠. 근데 예. 이거를 이제 행정명령으로 가능하도록 만들 가능성이 굉장히 높습니다. 그래서 뭐 예컨대 뭐 군함을 갖다가 함수, 뭐 한미, 뭐 이런 식으로 중앙부 이런 식으로 나눠가지고 그 중에 일부 해가지고 미국 조선소를 보낸 다음에 거기서 딱 조립하는 거죠. 이런 식으로 하는데 물론 이제 레고처럼 쉽게는 아니고 그것도 조립하는 것도 상당한 힘이 들지만 어쨌든 이런 형태로 갈 가능성이 굉장히 높습니다. 하나그룹이 먼저 치고 나갔습니다. 필라델피아 필리조선소 기존에도 인수도 했고 7조 원 투자 계획까지도 밝혔습니다. 필리조선소에 대한 이야기 좀 해볼까요? 예, 일단은 뭐 지금 현재 한화가 가장 먼저 앞서 나가고 있죠. 그래가지고 필라델피아에 위치해 있는데 여기서 이제 얼마 전에 뭐 스테이트 오브 메인 그래서 뭐 우리나라 저 이재명 대통령도 가가지고 뭐 그 연설도 하고 그러셨죠. 근데 여기에 50억 달러, 그러니까 우리나라 돈으로 하면 7조 원 정도 투자 계획을 발표를 했습니다. 아직 구체적인 계획은 없지만 이제 대충 또 이제 예상할 수 있는 거는 연간 한 척에서 두 척 정도, 두 척까지는 힘들더라도 이제 규모에 따라 다르겠지만 한 1.5척 정도 수준의 그 선박 건조 능력을 지금 현재 가지고 있는데 이걸 20척까지 확대하겠다. 그러니까 어마어마한 양의 지금 확대죠. 그리고 도크 2개하고 뭐 암벽 3개를 추가 확보하고 또 LNG 운반선을 만들기 위해서 여러 가지 자동화 설비 같은 거를 이제 투자하겠다는 건데 지금 현재 이게 한화에서 이렇게 서두르는 이유는 이제 마스가 프로젝트를 갖다가 가장 한화가 선도한다. 그래서 미국에서도 마스가 그러면은 한화라는 이미지를 갖다가 강하게 굳히려고 하는 거죠. 이렇게 되면은 나중에 아까 제가 이제 그 우리나라가 배를 만들어 수출하는 방식을 블록 모듈화라고 했는데 이거는 이제 초기에 그런데 나중에 가면은 이제 법 자체가 완화가 되고 하게 된다 그러면요 동맹 국가의 제한적인 동맹 생산 같은 게 가능해질 수가 있어요. 이거는 좀 중장기적으로 봤을 때 그러니까 말하자면 군함 자체를 상당 부분은 우리나라에서 건조를 해서 그거를 보낸 다음에 미국에서 부분적으로만 만든다든지 뭐 이런 식으로 한다든지 아니면은 어쨌든 우리나라 기술이 지금 그 단순한 블록 모듈화 이상으로 넘어갈 수가 있거든요. 거기서 현재 한화가
주도권을 쥐겠다는 거고요. 이렇게까지 하는 거는 한화가 방산 쪽에 많이 그동안 투자가 돼 있었죠. 뭐 한화 에어로스페이스도 있고요. 네. 한화 시스템도 있고. 그러니까 이번에 그 조선만 들어가는 게 아니라 사실은 그동안 뭐 MRO를 하는 과정에서도 그렇고 보면은 상당히 많은 계열사들이 이제 수혜를 받게 돼 있어요. 그래서 한화는 지금 현재 마스가 K방산 이러면은 한화가 먼저 미국 시장을 선점한다라는 이러한 이미지를 갖다가 이제 전달을 하고 싶은 거고요. 이게 이제 경제적 이익뿐만이 아니라 어떤 경제 안보라는 측면에서도 굉장히 중요한 자리가 되거든요. 네. 네, 그러다 보니까 이쪽에 더 이제 그 힘을 강화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이걸 매개로 해서 이제 미국에 딱 진출하게 되면은 그 다음에 이게 하나의 트랙 레코드가 돼가지고 전 세계로 진출하는데 굉장히 큰 도움이 됩니다. 그래서 이제 미국 외에 다른 나라의 프로젝트에서도 이제 미국에서 쌓은 트랙 레코드를 활용하겠다라는 그런 의지가 강한 거죠. 네. 이 잠수함 프로젝트로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MOU 쪽 한번 몇 개 다시 한번 확인해 볼까요? 예, 지금 이제 HD 현대가 사실은 이제 한화가 선점을 했다 그러지만 미국에서도 이제 현대 쪽을 더 많이 기다리는 게 아무래도 규모가 현대가 더 큽니다. 종합적으로 봤을 때. 그래서 현대가 이제 곧 들어오려고 하는데 현재 이제 미국의 사모펀드, 그러니까 서버러스 캐피탈하고 이제 그래서 한미 조선산업 공동 투자 프로그램을 위해서 이제 MOU를 체결을 했죠. 그래서 미국 내 조선소를 인수하고 현대화하고 또 기자재 업체 투자로 공급망을 강화한다든지 뭐 여러 가지 첨단 이제 조선 기술 개발 등에 관련된 MOU를 체결했는데 현재는 이제 MOU 단계이기 때문에 뭐 아직 확실한 구체적인 계획은 없지만 지금 MOU를 체결하는 것 자체가 단순히 선언적으로 끝날 가능성은 거의 없습니다. 분명히 굉장히 현대에서도 이 부분은 현대중공업에서도 여기에 대해서 심각하게 생각을 할 거고요. 그다음에 삼성중공업도 사실은 그동안 삼성중공업은 약간 군수 쪽에서는 좀 그 사이드로 빠져 있었는데 요번에 이제 미국 조선사 그 비거마린 그룹하고 MOU를 체결을 했죠. 그래가지고 미 해군 함정 MRO 시장이 이제 본격적으로 진출을 시작을 합니다. 이런 식으로 네. 왜냐하면 이 물량이 워낙 많기 때문에 한 기업이 이걸 다 맡아갈 수가 없어요. 그래서 우리나라 이제 그 조선 빅3가 전부 다 들어갔고 또 관련된 그러다 보니까 이제 그 뭐 주가도 상당히 상승을 하고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근데 이거는 제가 보기에는 MOU가 단순한 MOU로 끝날 가능성은 거의 없고 이제 본격적인 투자와 여러 가지 협력이 이루어질 걸로 생각이 됩니다. 네. 자, 그리고 이제 우리 조선업계 또 하나의 가장 큰 화두입니다. 캐나다 잠수함 프로젝트 수주 사업인데 이게 최대 60조 규모고요. 이번에는 뭐 그동안 워낙 말이 많았는데 하나오션하고 HD 이 조선 라인이 함께 힘을 합쳐서 들어갑니다. 숏리스트 적격 후보에 선정이 됐다. 이거 이제 최종 후보랑은 좀 다른 개념이죠? 네, 네. 그렇죠. 네, 이번에 이제 이게 된다 그러면은 최대 60조까지도 바라보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네. 단기간에 그러니까 한 번에 계약 금액은 그렇게 안 되는데 그 이후에 이제 쭉 뭐 여러 가지 이제 계속해서 장기적으로 발생하는 이익까지 따지면은 한 60조 원 정도가 되고 이게 수주에 성공하면 단일 사업으로는 그러니까 우리나라 방위 산업에서는 최대 액수입니다. 근데 여기서 이제 중요한 게 하나오션하고 그 현대중공업이 그 원팀으로 도전을 했다는 네네. 거거든요. 이게 지난번에 이제 몇 년 전에 호주 호위함 사업에서 한화하고 현대가 따로따로 들어갔다가 그 일본 독일 컨소시엄한테 뺏겼죠. 네, 뺏겼죠. 네. 그래가지고 이번에는 한화오션이 사업을 주관하고 현대중공업이 이제 지원을 하는 형태인데 사실 두 기업이 상당히 라이벌 기업이거든요. 근데 두 라이벌 기업이 이렇게 연합을 한 거는 굉장히 그 의미가 크고요. 이렇게 이제 우리나라가 높은 평가를 받는 거는 사실 다른 뭐 성능 자체도 좋지만 다른 나라에 비해서 상당히 납기가 빠릅니다. 그러니까 빠른 속도로 만들어낼 수가 있고 또 그동안 이제 방위 산업을 갖다가 꾸준히 그 대량 생산을 해왔기 때문에 이 대량 생산하고 유지 보수 가능 이런 쪽에서의 강점을 갖다가 높게 산 거죠. 근데 지금 보면은 그 한화가 잠수함 쪽으로 더 집중을 하고 그다음에 해상함 쪽으로는 현대중공업이 더 이제 좀 강점이 있다라는 얘기가 있어요. 그래서 앞으로의 프로젝트에서도 아마 이렇게 원팀으로 간다 그러면은 잠수함과 해상함을 갖다가 이렇게 서로 역할 분담을 하면서 원팀으로 이루어질 가능성도 좀 어느 정도까지는 예상이 됩니다. 그 전에 우리가 또 많은 노력을 했었는데 폴란드의 또 하나의 잠수함 프로젝트죠. 이 오르카 프로젝트까지도 왜냐하면 이걸 따면 이 크레딧이 쌓이는 거 아니겠습니까?
너무나 우리가 또 밝게 또 기대를 하는 것 아닌가라는 생각이 드는데 폴란드의 오르카 프로젝트까지도 함께 점검을 해보죠. 여기도 우리가 또 지금 강력하게 공을 들이고 있으니까요. 네, 공을 들이고 있는데 여기서는 아까 제가 캐나다하고는 좀 반대 논리가 적용이 됩니다. 폴란드 잠수함은요? 네, 네, 폴란드에서는 그다지 지금 분위기가 우호적이지는 않습니다. 몇 년 전에 보면은 그동안 뭐 폴란드 그러면은 한국 방산, 그러니까 네, 네, 예, 우리나라 무기를 굉장히 많이 사갔죠. 사갔는데요. 예, 근데 그 결정을 한 총리가 그 모라비에츠키인데, 그러니까 이분이 속한 당 이름이 법과 정의라는 당입니다. 근데 이 당이 이분이 어떤 분이냐면 전형적인 반공주의 정치인이고, 예. 그래가지고 미국하고 사이가 굉장히 좋은 사람이에요. 네. 근데 2023년에 그러니까 이 모라비에츠키 총리가 집권했을 당시에 그런 계약들을 많이 맺었었거든요. 우리하고요. 예. 예. 근데 이게 2023년에 이제 그 선거에서 시민연단 당이 집권을 하게 돼요. 여기에 이제 투스크 총리인데 이분은 이제 바이마르 삼각동맹 그래가지고 독일, 프랑스, 폴란드의 이 삼국 협력을 갖다 굉장히 중시하고 독일 출신이에요 또. 독일계죠. 그러다 보니까 약간 미국 쪽의 입장하고는 조금 이제 약간 그쪽하고 거리가 있는 거죠. 친유럽 이렇게 보면 되나요? 그래서 영내에 그 무기를 사는 거를 이제 더 강조를 하고 있죠. 그 돈이 자꾸 해외로 역외로 빠져나가는 것보다 역내로 들어온다. 또 이러한 그 어떤 이념적인 것 플러스 지금 이제 EU로부터 폴란드가 차관을 받는데 저금리 차관을 받아요. 그래가지고 그 방위 산업에 투자하는 거거든요. 네. 예, 근데 이 과정에서 이렇게 될 경우에는 이 차관 금액으로 받은 거는 역외의 무기 구입을 하게 되면은 금리가 달라집니다. 네. 예, 이렇게 되니까 현실적으로도 아무래도 그 많은 돈을 받아서 이 금리를 갖다가 그 금리 차이를 생각한다 그러면은 또 역내 거를 사고 싶어 하는 그 유인이 많이 발생을 하는 거죠. 근데 물론 그럼에도 불구하고 살만한 무기가 그렇게 대량으로 잘 나오느냐. 또 이걸 맞아야 되는 거거든요. 네. 그러니까 우리가 반드시 비관할 것만은 아닌 게 그렇게 대량으로 무기를 이제 계속해서 구입을 하는데 꼭 이번 오르카 프로젝트 하나를 떠나서라도 구입하는데 예컨대 전차 사단 그러면은 그거 기갑 사단을 하나 만들려 그러면은 뭐 수백 대의 탱크가 있어야 되는데 그렇게 빠른 속도로 대량 생산이 가능한 나라가 과연 몇 군데 있냐. 영내에서 그게 가능하느냐. 예컨대 프랑스 전차랑 독일 전차를 하나로 묶어서 한 사단 안에 넣는다 그러면요. 이건 운영이 안 돼요. 그 사단 그 전차라는 거는 같아야지 뭐 AS도 안 되고 서로 포탄도 교환이 안 되고 호환이 안 되고 이렇게 되면은 그 하나의 사단이 될 수가 없는 거거든요. 그런 측면에서 봤을 때 이 오르카 프로젝트 자체도 지금 현재 약간 그 불리한 조짐은 나타나고는 있지만 그렇다고 완전히 포기할 단계는 아니고 또 이게 아니더라도 여전히 우리가 계속 공을 들여야 하는 나라인 것만큼은 분명합니다. 네, 정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 K조선 이제는 여기 방산까지 얹어서 해양 방산 방향으로 나가고 있습니다. 얼마 전에 HD 현대중공업, HD 현대미포 두 회사가 합칠 때도 방산 쪽에 꽤 힘을 실어줬거든요. 이 얘기와 함께 우리 해양 방산에 어떤 좀 제언들 해주고 싶은지도 말씀해 주시죠. 일단 이제 HD 현대중공업하고 현대미포가 합병한 거에 대해서 여러 가지 이제 왜 합병을 했느냐, 둘이 어떤 시너지가 있느냐, 뭐 이런 얘기들도 많이 하세요. 근데 사실은 이 합병 배경이 그 현대미포가 원래 이제 수리조선소에서 출발을 해가지고 이쪽에 지금 그러니까 굉장히 강점이 있는 데인데 군함 관련 라이센스가 없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현대중공업에 이제 합병을 하면서 이 군함 라이센스를 갖다가 자동적으로 얻을 수 있게 되거든요. 이제 이런 거를 노린 것도 있고 또 이제 규모를 키워서 이제 좀 대형화하겠다라는 측면도 있고 한데 둘 간에 어차피 합병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조선소 자체는 따로 운영할 거예요. 그러니까 그거는 따로 운영을 하는데 일단 규모를 키우면서 이제 방산 쪽으로 이제 이 마스갑에다가 집중을 하겠다라는 그런 강한 의지로다가 해석을 할 수가 있을 거고요. 그리고 역시 한화가 선제적 투자로다가 먼저 주목을 받은 건 맞지만 중장기적으로는 그 현대중공업이 더 그 미국에다가 많은 그 투자를 하고 더 중요한 역할을 할 거다라고 또 말하는 분도 있습니다. 그거는 뭐 말하는 사람마다 다 다르긴 한데 이런 면에서 봤을 때 우리나라에서 이제 대형 업체들이 다 이쪽으로 들어가게 된 거죠. 예, 그래서 지금 현재 이 방산이 단기적으로 끝날 가능성은 별로 없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미국하고 중국의 갈등이 심화가 됐고 이미 뭐 투기티데스의 함정 같은 얘기를 많이 하고 있는데 이 둘 간의 갈등 구조가 쉽게 마무리될 가능성은 거의 없죠.
그러다 보면 장기화가 되면요. 그 둘 간의 싸움뿐만이 아니라 전 세계적으로 국제적인 갈등도 굉장히 고조가 됩니다. 네. 그러면은 이제 방위비에 대한 지출은 많이 늘어날 수밖에 없는데 방위비에 대한 지출을 늘리는 거는 지금 현재 국방 예산을 많이 쓰는 나라보다 그동안 많이 안 썼던 나라들에서 많이 올릴 수밖에 없거든요. 그러다 보면은 이제 아무래도 특히 서방 국가들 쪽에서 그런 일들이 많이 발생을 하고 폴란드가 몇 년 전에 우리나라 무기를 그렇게 대량으로 구입한 것도 당장 그거를 공급할 수 있는 능력을 가진 나라가 거의 없기 때문이에요. 같은 그 동맹이라고 부를 수 있는 블록 안에서는. 그런 면에서 봤을 때 우리나라가 이번에 꼭 그 해양 조선뿐만이 아니라 군함뿐만이 아니라 전반적인 방산이 우리나라한테는 굉장히 큰 기회가 지금 찾아온 거고 방산이라는 것 자체가 뭐 그렇게 수익성이 아주 높고 현금 흐름이 빠르게 도는 쪽은 아니긴 합니다. 하지만 굉장히 장기적으로 안정적인 수익원이 될 수 있는 거기 때문에 굉장히 우리나라한테는 큰 기회가 온 걸로 생각할 수 있을 겁니다. 트럼프 대통령 집권하고 나서부터는 법이 바뀌었습니다. 이제 우리가 봐야 될 법은 하나의 크고 아름다운 법안 OBBBA입니다. 자, 과장님, 어떻게 바뀌는지 그 내용을 좀 하나씩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이제 IRA는 잊어버려야 되죠? 그렇죠. 맞습니다. 이제 전체적인 뭐 경제나 아니면 이민 정책, 국방 복지와 같은 전반적인 이제 대규모 이제 감세 정책이라 이제 보시면 될 것 같고 결국에는 이제 화면에 나왔던 것처럼 이제 친환경 관련된 뭐 태양광이나 풍력 이런 전기차와 같은 특히 중국을 좀 견제할 수 있는 정책이라 좀 보시면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 결국에는 2032년까지 어느 정도 세제 혜택을 좀 받을 수 있는 부분들이 이번 이제 9월 30일자로 인해서 일단은 세액공제가 이제 폐지되는 법안인데 물론 APC와 같은 이제 첨단 제조 세액공제 같은 경우는 일단은 당분간은 좀 유지되는 부분입니다. 물론 이것도 단계별로 2033년까지 좀 유지되는 방향이긴 하지만은 아마 이것도 이제 트럼프의 향후에 뭐 재정 정책에 따라서 바뀔 가능성은 좀 있다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AMPC는 그나마 유지가 되는 거죠. 그런데 이제 문제가 전기차 보조금이 당장 9월 말부터 끊긴다라는 것이 내용인데 그래도 좀 한숨 돌리는 것이 이게 좀 약간 좀 차이가 있는데 인도 시점이 아니라 계약 시점이다. 그러니까 이달 말까지 계약만 하면 일단 보조금이 나간다. 그래도 좀 이거 괜찮은 건가요? 뭐 기일상 뭐 대략 한 뭐 몇 달 정도는 조금 완화된다라고 이제 생각을 하고 있죠. 뭐 계약 시점과 이제 인도 시점. 만약에 이게 차를 뭐 이달에 받게 되면은 어느 정도 되지만은 만약에 10월 1일자 이후에 이제 우리가 이제 인도를 받게 되면은 그럼 만약에 향후에 세액 공제를 못 받는 부분인데 대신에 우리가 계약을 이달 안에 한다라고 하게 되면 차가 뭐 한 달 뒤든 세 달 뒤든 5개월 뒤든 그때 받아도 충분히 세액 공제 이제 받는다는 겁니다. 물론 대부분 지금 2차 전지 애널리스트 같은 분들도 지금 3분기까지는 일단은 트레이딩에 대한 전략들을 얘기를 하고 있는 게 아마 이런 차원에서 얘기를 하고 있지 않을까 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물론 지금 대다수의 뭐 테슬라나 현대차 그룹이나 유럽에 있는 완성차 업체들도 본격적인 이제 프로모션 행사가 이제 하나둘씩 좀 나올 것으로 보이고 있기 때문에 단순히 단기적인 어느 정도 그런 테마성의 흐름으로 좀 프로모션으로 전기차 수요가 좀 올라갈 가능성은 좀 있다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뭐 대세를 바꿀 정도의 내용은 아닌 거죠. 네. 이게 이제 왜 문제가 있냐면 이제 트럼프 대통령 입장에서는 중국이 뭐 전기차도 잘하고 배터리도 잘하고 태양광도 잘하니까 거기를 견제하기 위한 속내가 있다라는 이제 그래서 이제 그쪽 산업을 망가뜨리는 건데 과장님 문제가 트럼프 대통령은 뭐 천년만년 하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그렇죠. 근데 전기차는 결과적으로 이제 대세가 될 수밖에 없고요. 여기서 오히려 미국이 완전히 이탈해 버리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지금 원래 이제 2030년 기준으로 이제 EV 이제 침투율을 이제 감안했을 때 예전에 뭐 45%까지 올라왔지만은 결국 이번 이제 오바 법안 이제 네. 취지로 인해서 27%까지 이제 줄어들 가능성을 얘기했습니다. 그러니까 27%까지 침투율이 그 정도로 예상을 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사람들이 전기차를 안 사는 거죠. 그죠. 네. 그러면 이제 우리 IM증권에서도 이제 하우스 뷰 같은 경우는 20%까지 생각보다 굉장히 업황의 회복 속도가 굉장히 느려질 수 있다는 거에 시장을 좀 점쳐주고 있는 것 같습니다. 물론 이제 그런 세금에 대한 이슈도 있기는 하겠지만은 결국에는 지금 아직까지는 미국은 그런 이제
이제 충전 인프라 자체가 빠르게 좀 깔리고 있지 않은 측면이죠. 결국에는 지금 전체적인 트럼프의 행정 자체가 굳이 여기에 돈을 써야 되나, 알아서 경쟁이 이루어지게 되면은 자연스럽게 성장한다는 이 기조가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결국에는 그 인프라 환경 자체가 빠르게 지금 올라오지 않는다라고 하게 되면은 결국 2030년 기준으로 실제로 전체 이제 자동차 비중에서 전기차 비중 자체가 생각보다 빠르게 올라가지는 좀 쉽지 않을 거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거의 배터리도 중국이 지금 탑이죠. 거의 탑을 잡고 있죠. 네. 물론 이제 뭐 중국은 배터리뿐만 아니라 반도체, 디스플레이 아마 전방위적으로도 엄청난 지원을 좀 많이 받아왔었고, 특히나 이제 중국 같은 경우는 여러 이제 광산도 충분히 좀 많이 있는 상황이다 뿐이다 보니까 그만큼 리튬이나 뭐 양극재나 배터리까지 모든 수직 계열화된 이제 흐름이 그만큼 싸게 원가를 만들어낼 수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실적도 굉장히 크게 올라왔고, 그러다 보니 유럽 시장에서도 크게 조금 중국 쪽의 배터리 업체들이 크게 좀 선반을 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CATL과 이제 거의 BYD가 1위부터 거의 5위 안에 이제 있는 상황이고 10위부터는 거의 6개 업체들이 거의 휩쓰고 있는 상황이죠. 뭐 파나소닉을 빼면은 나머지 우리나라 이제 3사들이 LG, 차지를 하긴 엔솔. 하겠지만은 결국에는 지금 이제 하나둘씩 이제 우려가 되고 있는 거는 이제 중국에 관련된 공급 기여간 이슈가 10월 달에 어떻게 바뀌냐에 따라서 이제 향후에 리튬 가격이 좀 바뀌기는 하겠지만은 결국에는 이제 CATL과 BYD가 그만큼 원가가 굉장히 낮으면서 실적이 크게 개선됐단 말이죠. 실제로 1분기 때 CATL의 실적과 LG 엔솔의 실적이 굉장히 큰 차이가 나왔었습니다. 만약에 똑같은 20조를 매출이 나왔는데 실제로 CATL 같은 경우는 8조의 영업이익이 나왔다고 하면은 LG 엔솔 같은 경우는 그 몇백억 수준밖에 나오지 않았단 말이죠. 결국 이게 개선이 되어야 우리나라가 실제로 중국과의 경쟁이 어느 정도 많이 좀 개선될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 중국의 LFP 배터리도 엄청난 기술 개발 발전이 있었고요. 전고체 배터리도 어쩌면 우리보다 중국이 훨씬 더 빨리 또 시장에 양산할 것으로 보입니다. 이런 와중에 이 트럼프 정부의 OBBBA 우리 K 배터리 갈 길이 참 많은데 발목을 잡힌 거네요. 일단 발목이 이제 잡힐 수는 있긴 하지만은 네. 결국에는 지금 최근에 우리나라 2차 전지 업체들이 좀 반등이 나오기 시작을 했다는 거는 결국 이제 미국도 중국 배터리나 이런 뭐 최근에 뭐 LFP와 관련된 침투율을 어느 정도 철회시킬 수 있었던 부분들이 결국에는 반사수혜적인 부분은 충분히 기회가 저는 개인적으로 좀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중국을 막아주니까. 그렇죠. 네. 물론 이제 중국 시장이 제일 크고 최근에 유럽 시장이 좀 빠르게 치고 올라오고 있긴 하지만은 적어도 북미 시장에서는 조금 경쟁 회사가 조금 적다라는 부분에서는 적어도 최근에 테슬라가 이제 LFP 이제 배터리에 대한 수요가 올라가고 있고 그러면서 이제 ESS 이제 LFP 쪽에 대한 수요가 올라오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제 본격적으로 캐파가 여기서 증설하는 효과가 있다라고 하게 되면은 분명히 여기서는 기회는 있을 수는 있겠지만은 결국 시장은 이런 것 같습니다. ESS로 일단은 실적에 대한 모멘텀이 시간을 벌어주고 그 시간을 벌어주는 사이에 실제로 전기차 미국이 올라오는 시점에서 어느 정도 충분히 좀 시간만 메꿔준다라고 하게 되면은 기회는 충분히 있지 않을까라고 뭐 생각을 하고는 있습니다. 그래서요. 지금 유럽 시장 얘기를 좀 하고 가야 될 것 같은데 우리가 작년만 하더라도 유럽도 보조금 폐지하면서 뭐 독일에서도 줄어든다, 프랑스, 스웨덴도 전기차 안 산다 하다가 최근에 또 분위기가 완전히 바뀌었습니다. 다시 보조금도 주고 유럽은 이제 마이웨이, 트럼프와는 좀 다르게 자신들은 이제 친환경으로 나간다라고 했거든요. 우리 K배터리 말입니다. 유럽으로 한번 가서 붙어보면은 안 될까요? 이미 유럽도 뭐 중국이 뭐 많이 침투했다고는 하지만 어떻게 보십니까? 물론 아직도 이제 유럽 내에서 이제 CATL과 아니면 이제 우리나라 대표적인 이제 LG 엔솔과의 가는 배터리 가격 차이도 아직은 실제적으로 조금 많은 좀 부담이 되는 상황이기도 합니다. 아직까지 CATL이 훨씬 더 좀 싼 부분이 있는 좀 상황이고 물론 유럽 같은 경우는 결국은 최근에 이제 그런 환경 규제가 계속 꾸준히 좀 나오다 보니까 유럽 완성차 업체들도 그런 이제 전기차에 대한 가동률이 올라갈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보니까 물론 여기서 물론 우리나라도 충분히 좀 기회는 좀 있을 수는 있지는 않을까라고 좀 생각을 하고는 있죠. 최근에 스웨덴의 노스폴트도 이제 파산을 해왔었고 특히나 거기서 나오는 이제 그 고객사들 이제 볼보나 아니면은 이제 폭스바겐 같은 이제 실제로 고객사들 같은 경우는 결국에는 이게 어디서 대체를 찾아야 되냐 CATL로 충분히 할 수는 없습니다. 결국에는 이제 LG 엔솔 쪽에 이때 가동률이 올라갈 수 있는데 제가 한 2년 전에 이제 그때 IR을 갔을 때도 한 3년 정도 세팅하는 데 시간이 걸린다고 얘기를 해요. 그럼
그러면 그 노스포트와 관련된 향후에 대한 그 고객사의 반사 수혜는 아마 내년에 LG 엔소 쪽에 좀 반영될 가능성이 좀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그러면 여기서 당연히 폭스바겐과 그런 이제 그런 볼보 쪽에 대한 고객 확대에 따른 수혜는 충분히 좀 있을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제 배터리 관련한 부분인데요. ESS 저희가 많이 말씀을 드리죠. 에너지 저장 장치. 이 전력을 같이 보관하는 그 배터리 똑같은 배터리 아니겠습니까? 이 SS 시장에서 K 배터리의 또 하나의 좀 활력소, 또 하나의 탈출구를 좀 찾자라는 건데 트럼프 대통령도 또 ESS만큼은 허용을 하고 있고요. 과장님 일단 ESS에 대한 설명 좀 부탁드리고 우리 K 배터리가 지금 전기차는 막혀 있잖아요. 네. 또 하나의 대안으로서 ESS 시장을 열어본다. 여기에 대해서는 좀 한 번 더 논평해 주시죠. 결국 이제 그런 에너지 이제 전력 공급 장치에 대해서는 지금 미국에서도 굉장히 크게 좀 고민을 하고 있는 부분이고 투자도 계속 꾸준히 좀 나올 수 있다라고 보이고는 있는데 물론 이제 ESS 수요 관련해서도 1분기 실적부터 이제 본격적으로 숫자가 올라오기 시작을 했습니다. 뭐 대표적으로 LG 엔소도 마찬가지고 삼성 SDI도 이제 본격적으로 캐파 증설을 하고 있는 상황이고 최근에 테슬라 같은 경우도 결국에 이제 로보택시도 마찬가지겠지만은 휴머노이드나 이런 로봇들 생산들이 하나둘씩 이루어지게 된다라고 하게 되면 단순히 우리가 ESS가 전기차용으로만 이제 쓰는 부분이 아니고 전반적으로 대부분의 이제 활용 범위가 더 커지고 있는 좀 상황이다 보니까 거기에 대한 어느 정도 확장성에 조금 모습을 좀 보이고 있는 것 같습니다. 물론 이제 우리나라 그런 양극재 쪽에서는 이제 ESS 쪽에 유일한 캐파가 있는 회사가 LNF가 좀 있다라고 보이고 있고 물론 대표적으로 뭐 SK 이노베이션도 마찬가지긴 하겠지만은 물론 재무 구조에 대한 뭐 이슈가 시장에서는 조금은 조금 발목을 잡을 수는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지만은 이게 1분기, 2분기 때 뭐 배터리 쪽에 대한 수요가 가파르다기보다는 ESS 쪽에 대한 수요가 계속 올라오고 있는 상황이고 그리고 제가 앞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전기차 수요가 올라온다는 시간이 전기차 캐즘이 뭐 1년에서 아니면 2년 정도 좀 지연된다라고 해봤을 때는 결국은 ESS 쪽 시장에서 충분히 거기에 대한 어느 정도 악재들을 충분히 메꿀 수 있는 부분이 좀 되지 않을까. 물론 이제 성장 속도가 엄청나게 뭐 40%, 50% 성장 속도로 나오는 건 아닙니다. 그건 아니긴 하지만은 여기서 이따 숫자가 나온다는 측면에 조금 관심을 가진다라고 하게 되면은 충분히 미국 시장에서는 당분간 ESS, 뭐 LNF와 같은 LG 엔소 쪽에 이제 그쪽 관심이 좀 커지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K 배터리의 또 하나의 탈출구, 또 하나의 사용처가 드론 같은 거 말이에요. 네. 거기도 배터리 들어가죠. 하고 네. 요즘에 이제 로봇 열풍이 많이 드는데 로봇, 휴머노이드도 결국은 무선으로 가려면 그것도 배터리 아니겠습니까? 이런 좀 수요처가 전기차 외에도 좀 속속 생기는 것, 여기서도 좀 기회를 찾아보면 어떨까요? 그렇죠. 우리가 처음 배터리가 이슈가 나왔던 게 휴대폰 배터리 쪽에 뭐 얘기가 나왔다가 이게 확장되면서 전기차로 왔었고, 결국에 우리가 원전이나 데이터 센터 관련 이슈도 최근에 이슈가 이제 변압기가 부각받았던 것도 결국에는 전기차에서 이런 AI 쪽에 대한 이제 성장성에 이제 부각이 되면서 이제 그동안 여러 주가적인 측면에서 이제 부각을 받아왔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물론 이제 드론 쪽은 굉장히 유명한 게 이제 중국의 이제 이타오팅스가 굉장히 좀 유명하기도 하고 결국 이제 트럼프 대통령도 이제 드론이나 아니면 이제 휴머노이드 로봇과 관련된 이제 그런 정책적인 이슈가 충분히 좀 부각받을 수 있는 좀 상황이라 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건 또 좋아하죠. 트럼프 그죠? 대통령이. 물론 이제 지금 옵티머스 로봇이 올해 하반기 때부터 한 3,000대 정도 이제 생산을 본격적으로 준비 중에 있는 상황이고 내년부터는 거의 수만 대 아니면 수십만 대까지 올라간다라고 하게 되면 결국에는 우리가 쓸 수 있는 AI 쪽도 마찬가지긴 하겠지만은 결국에 없으면 안 되는 게 배터리 쪽이라 좀 생각을 하고 있다라고 하게 예. 되면은 이제 우리가 2차 전지 뭐 전기차 얘기를 하고 있지만은 단순하게 2차 전지는 이꼬르 전기차가 아니라 점차 확대되는 정책 속에서 우리가 어떻게 방향성을 잡아나가고 펀더멘탈을 적용시킬 수 있는지가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라 좀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이번에 TSMC 실적에서도 얘기가 나왔죠. 이번에 우리가 생각보다 이제는 AI 쪽이 아니라 휴머노이드 로봇 쪽에서 매출이 나오기 시작했다는 겁니다. 그런 측면에서도 아마 우리 전기차 2차 전지 쪽에서도 나중에 그런 매출에 대한 인식들이 결국 다양하게 쓸 수 있는 용도처가 부각이 된다라고 하게 되면은 그럼 새로운 밸류에이션 리레이트가 좀 나오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또 걱정도 되는 게 이미 이 드론 배터리도 중국이 잘하고요. 로봇 배터리도 이런 속도라면 중국의 로봇 산업이 또
잘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럼 이 K 배터리한테 안 오고 또 중국 배터리한테 갈까 봐 걱정이에요. 아마 그거는 아마 미국에서도 계속 규제를 좀 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네. 하고 있습니다. 워낙 이제 유니티 이제 로봇이나 유니텍 로봇 같은 경우도 지금 중국에서도 계속 꾸준하게 뭐 올림피아드 뭐 로봇도 만들고 뭐 올림픽도 하고 있는 상황이다 보니까 물론 이제 중국은 계속 꾸준히 시행착오 속에서 엄청난 이제 개발을 좀 하고 있는 좀 상황이다 보니까 이제는 이제 미국이나 이제 우리나라 업체에서도 로봇에 대한 성장성이 하반기나 필요하죠, 내년부터는 로봇 아마 배터리. 본격적으로 좀 이루어진다라고 하게 되면은 거기서 또 다른 이제 해법을 좀 찾아볼 필요는 있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자, 우리 정부는 어떻게 지원을 해야 될까요? 진짜 우리 코로나 때만 해도 뭐 주식 투자, 뭐 에코프로로 대명하는 2차 전지들이 자고 일어나면 폭등을 했다가 이제 폭락을 한 상황입니다. 그것이 우리 K 배터리의 또 현실을 알려주는 건데요. 잘하는 줄 알았다 이렇게 무너지니까 참 답답하기도 하고 앞으로 정부는 좀 우리 기업들에게 어떤 지원 좀 해야 될까요? 지금 이제 정부가 이제 우리나라 이제 그런 2차 전지 업계에도 한 보조금 정책에 대한 규모가 사실 크지는 않습니다. 크지는 않긴 하지만은 결국에는 일단 국내 산업에서도 굉장히 규모적인 측면에서는 굉장히 큰 산업이다 보니까 여기에 따른 현대차와 같은 완성차체와의 좀 협업이나 이런 이슈들이나 아니면 보조금과 관련된 좀 세대 정책, 물론 내년에 예산안이 이미 나오긴 했지만은 조금 더 추가적인 좀 정책 모멘텀이나 세액공제가 조금 지원할 필요는 있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자, 지금까지 이화진 IM증권 도곡 WM센터 과장 함께했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9월 첫째 주 주간 경제 인사이트였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감사합니다.